우리 저기 교수님도 낯이 익으시네요. 예. 그러니까요. 죽은 자를 통해 삶을 배우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법의학자 이호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법의학 교수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인문사회학 교실 주임 교수를 맡고 있는 이호라고 합니다. 야. 안면 우열이 있고 또 눈꺼풀 결막에서 일혈점이 다수 나타나고 있고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목눌림이 사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발생한 경부압박 질환, 우리가 흔히 액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좌측 가슴 위에 커다랗게 드러난 자창의 흔적이 있다. 이 표현은 엄격하게 말하면 사후 손괴. 시신을 칼로 찔렀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시신에서 보이는 상처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죠. 항상 우리가 얘기하지만 시신이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죽음을 다루다 보면 그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막을 수 있었는가, 또는 이 죽음을 어떻게 회피할 수 있었는가, 그 원인을 찾아서 실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더 공고히 하고 강화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일어난 사건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 원인을 찾고 법의학이 살아있는 학문으로서 어떻게 기여하는가를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에 법의학을 강의할 교수 이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좀 법의학자가 되신 계기가 좀 있습니까? 저는 조금 독특해요. 제가 이제 80년대 학번인데 그때는 뭐 강의실에 이렇게 붙어 있기는 좀 어려운 시국들이 많아서 이제 유월항쟁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때 이제 아무래도 학생운동을 하고 변혁을 해보려고 하다가 89년대 이제 광주에 조선대학교 이철규라는 민주조선 편집장이 있었어요. 국가보안법 소유 중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유원지에서 사망한 채 발견이 됩니다. 수배를 받고 있던 조선대학교 학생이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조선대 교지 민주조선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던 조선대학교 이철규 군이 수원지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이철규 군의 사체가 발견된 지 21일째인 지난 5월 30일 이 군이 검문 토주 중 추락 익사했다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이 군이 지난 5월 3일 밤 10시 12분쯤 광주시 청옥동 제4수원지 청암교에서 경찰의 검문을 받자 산속으로 도주해 숲속에 숨어 있다가 청암교 아래 석축소단 급 커브 지점에 이르러 음력 금은밤의 어두운 상황에서 수원지에 빠져 익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수사 결과는 경찰이 검문 도중 이 군을 놓쳤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며, 그리고 부검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가능합니다. 익사라고 납득시킬 만한 근거가 없어요. 고도의 부패로 인해서 사인은 불명임을 하고 먼저 전제를 하고, 비록 부패가 진행됐지만 여러 장기에서 플랑크톤이 검출돼서 생전에 입수했을 가능성은 나름 인정된다. 아마 그 죽음을 제가 그때 경험하지 못했다면 의과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실은 정말 뭐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이 길 가야겠다, 이렇게 가야겠다. 앞으로도 많은 의문사가 있을 테고 많은 죽음들이 있을 텐데 꼭 그런 학생운동이 아니더라도 우리 죽음에 대해서는 왜 접근하지 못할까? 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건강을 더 증진시키고 생명을 연장하는 건 좋은데 죽음에 있어서 건강성 지표는 누가 챙길 것인가 싶어서 그런 이제 그때 결심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 저는 행복한 사람이죠. 꼭 하고 싶었던 일이고 누가 잘하는 일이라고 행복한 사람이죠. 이게 이제 학생들을 지금 가르치고 계신데 그 외에도 이제 부검도 조금 하십니까? 그렇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전라북 도내에 발생한 일반 사건은 저희 전북대학교가 하고 있죠. 그러니까 특히 억울하게 돌아가신 고인의 마지막 희망이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부검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교수님이 쓰신 부검 감정서가 이 진실을 밝히는 또 이제 단초가 된 적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보통 보면 부검이 참 어렵죠.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네. 시신을 보는 것 때문에. 근데 저희는 부검 자체의 행위가 어려운 게 아니고 그게 끝나고 감정서를 쓰는 작업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법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감정서를 쓰다 보면 이분이 왔던 사건에 해당되지 않는 손상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느 유원지에서 프린스 차량이 유원지로 굴러서 내려갔죠. 근데 그 안에 운전자가 사망한 채 발견이 돼요.
그런데 이분이 사망하려면 탑승자니까 차량 내부 구조하고 어떤 충돌이 있어야 사망할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분의 머리나 이런 쪽에 독특한 모양들이 있어요. 동심원 배열인데. 근데 그것은 차량 구조물의 그 형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물이 없어요. 없어요. 도대체 이 손상은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느냐.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감정서 뒷면에 썼어요. 그리고 한 십몇 년이 지나서 어떤 남편 살인 사건에 관련된 하다가 그 여인을 조사하다 보니까 전 남편이 죽은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아래서 PD가 찾아왔는데 이 모양을 내가 해석을 못하고 있었다. 제 감정서가 그게 있어서 잠깐 나갔어요, PD가. 그리고 한 30분쯤 더 뭘 들고 와요. 이거 아닙니까? 그런 게 뭐예요? 마늘 찌는 공이죠. 예. 그 몽둥이가 생긴 거 있죠. 아, 예. 그걸 들고 왔는데 그 모양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번 찾은 적도 있고. 아, 이거. 내연남과 공모해 전 남편을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한 전 부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5년인 공소시효를 불과 25일 앞두고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아니 그 좀 교수님도 직업병이 뭐 아까는 뭐 이런 거 얘기했지만 뉴스가 어디선 사건이 났다는 소리 귀신같이 잘 들으신다고. 직업병 제가 좀 약간 난청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사람이 부르면 잘 안 들려요. 저도 그래요. 그러시죠. 근데 저희도 이상하게 사고, 살인, 사망 이런 단어에 굉장히 예민하시고. 그러니까 어딜 가다가 뉴스에 그게 좀 그냥 반사적으로 보고 제가 용산역을 자주 이용하거든요. 근데 용산역 그 모니터에는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어디서 사망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뉴스가 그렇게 나와요. 희한하게 그런 일도 있어요. 어느 날 느낌으로 갑작스럽게 오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지리산 일주도로가 있거든요. 옛날 90년대 때 누군가가 잠깐 소변이면서 이제 차를 받쳐놓고 소변을 보는데 저 밑에 유기된 시신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저희한테 부검을 오게 됐죠.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에 있었냐? 누굴까? 있어요? 그래서 치과 기록을 그 일대 남원, 뭐 임실, 순창 다 경찰들이 찾으러 다닐 텐데, 근데 그 형사가 갑작스럽게 테이블 있죠? 거기에 보면 옛날에 저 행방불명된 미아 찾기, 우표코기를 한 50명 정도 이렇게 놓는 게 있었어요. 예. 옛날에. 그날 지쳐서 딱 앉았는데 그 많은 숫자 중에 한 애가 보이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88 올림픽 때 찍었던 이 태극기 이거 하는 그 사진이 눈에 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종자를 찾으려면 맨 마지막에 찍었던 사진을 제출해 줘야 돼요. 가장 가까운 시간. 가장 마지막에 찍었던. 그럼 나이를 보니까 24살 되는데 8살 때 사진이 제출된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진이. 자기는 이 애 같은 거야. 그래 올라오면. 직감적으로요? 네, 그래 올라와요. 그 엄마를 만나고 아버지는 별거 중. 아버지가 이 애를 데리고 있는 걸로 돼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실종신고를 내고 아버지가 그럼 왜 사진을 그걸 냈느냐 대답을 않고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엄마가 협조해줘서 유전자 분석을 하니까 그 친구가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대신 빙의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아니 그럼 그분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실종되시고 어디 다른 데 수용되시다가 아버지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게 아버지가 이제 데리고 있다가 그렇게 하고 이제 그것다 지리산에다가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광주 국과수에 있는데 뭐 경기도 경찰서에서 부검 의뢰가 오는 거예요. 봤더니 1년 전에 사망한 사람을 광주 시립묘지에 매장을 해놓은 시신이 있는데 이거를 파서 부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건은 뭐냐면 어떤 남자가 경찰에 가서 신고를 했어요. 자기 고향 후배하고 자기 부인하고 공모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경찰이 이렇게 뒤져보니까 둘이 내연 관계인 건 맞아요. 근데 그 둘을 따로 죄수의 딜레마 게임 있죠. 분리해가지고 죄수의 딜레마 게임. 서로 자백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거든요. 그래야 선처를 받으니까. 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여성분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저 남자는 더 나쁜 놈이다. 1년 전에 자기 와이프를 죽이고 보험금을 탄 놈이다. 그 1년 전에 사망한 부인이 이제 광주에 묻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검을 하러 가요. 그분은 어떤 거냐면 남편은 조수석에 탔고 돌아가신 부인은 운전을 했어요. 근데 웅벽 옆에 를 들이받고 부인은 머리를 다치고 남편은 다리를 다쳐가지고 입원해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부인이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데 이분을 데리고 응급실로 내려오는 거예요. 입원이 중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응급실 의자가 보니까 이 두피가 찢어져 있고 피 나고
갑자기 뇌출혈이 심해져서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인이니까 교통사고로 돼가지고 이제 보험을 탔던 거예요. 그래서 부검을 하는 거죠 이제. 근데 묘에서 파서 수위 벗기고 뭔데 실압파라는 건 부패나 육탈이 되지 않고 습한 환경이 있으면 마치 밀랍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해요. 근데 딱 처음에 보니까 두피 두정부 머리 꼭지 부위가 꼬매져 있어요. 근데 뭐냐면 자기가 이 부인을 세면대에다가 휠체어 태워서 시스라고 데려다 놓고 자기 잠깐 옷 가지러 갔는데 와서 보니까 쓰러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내려갔다는 거죠. 그 딱 보니까 두정부면 휠체어에 있는 사람이 쓰러지면 어디를 다쳐야 되겠어요? 머리를 다친다면. 뒤, 옆, 이마. 근데 여기는 안 돼요. 그렇죠. 이건 다이빙을 해야 되거든. 그렇죠. 그렇겠죠. 부위가 안 맞는데 그리고 다시 이제 조심스럽게 보니까 두개골에 구멍이 나 있어요. 두개골에. 이번 당시 엑스레이를 보면 아무 두개골 골절이 없어요. 근데 그러고 응급실을 내려왔을 때는 보면 두개골에 구멍이 나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일주일 사이에 범죄 심리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거짓말은 못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외계인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계인을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하냐면 인간을 괴상망측하게 틀어야 돼. 눈은 한 100개 있더라도 입이 바늘구멍만 해도 입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걸 틀지 전혀 안 만나본 걸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 조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내가 부인을 데려다가 세면대한테 데려다 놓고 가서 화장 가서 수건을 가지고 내렸는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여보 살려줘 소리가 들려서 가서 보니 부인이 쓰러져 있더라. 그게 범죄 심리학으로 안 맞아요. 왜 안 맞죠? 왜냐하면 쿵 하고 쓰러졌을 때 어떤 상태가 돼요, 뇌가. 그 정도면 사실 얘기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맞죠. 그런 상태에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먼저야. 그러니까. 이게 먼저 오고 그다음에 여기 생겨야 돼요. 아 살려주세요. 그 소리를 먼저 들어야 돼, 내가. 네. 그걸 경험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부인이 살려달라고 애원한 거야. 아무도 없는 그 세면대한테 가서 쇠파이프를 내리치고 진술은 이렇게 바꿨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야, 그 진술서만 봐도 그 안에 뭔가 네, 그 좀 부검 감정서를 쓰기 힘들 때도 좀 있으시다고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어린애들을 할 때는 참 가슴이 아프시죠. 아프죠. 힘들죠. 왜냐하면 이 사람의 운명의 끈이 얼마까지인지는 모르죠, 우리가. 그러나 참, 그것이 이보다는 길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며칠째 학교를 안 나오는 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담임선생님이 신고를 했고 밖에 신문이나 우유가 쌓여 있고 그래서 경찰이 시정자한테 따고 들어갔죠. 그러니까 복도 쪽에 있는 방에는 초등학교 5학년 애가 목 졸려 살해당해서 가지런히 침대에 누워 있고 안방은 햇볕이 들어오는데 이불을 걷어보니까 칼로 찔려서 살해당한 엄마가 부패된 채로 있고 화장실을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목을 맸어요. 현장 사진을 찍고 뭐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그 누워있는 5학년 위에 본 벽에 그 당시 동시 경연대 같은 거 해가지고 상 타면 판넬로 이렇게 했었잖아요, 옛날에. 거기 이 애가 가을이 되면 나무는 너무나 이쁘다는 거예요. 형형색색 아름다운 옷들을 입고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더 이뻐, 아니야 내가 더 이뻐 이렇게 서로 다투다 보니까 그 아름다운 옷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낙엽이. 낙엽이 시인이가. 그래서 야, 이런 시인이. 근데 이게 저도 무지하다는 것이 언제 알게 됐냐면 정신과 선배가 그 얘기를 해요, 저한테. 그건 그런 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애는 SOS를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지금 우리는 내부적으로 갈등이 많습니다, 우리 집은. 엄마 아빠가 싸우고. 이것이 자기도 모르게 시가 이렇게 그렇게 써지는 거예요, 시가. 그래서 이게 참 우리는 얼마만큼을 더 노력하고 더 생각을 해야 될까. 이게 나 지금 조금 전에 소름이 돋았네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얘기하신 대로 이게 참 시적으로 그렇죠, 너무 그렇죠. 네. 멋지게 표현을 했다. 단풍이 그냥 떨어지는 것을 서로 아름다움을 다투다가 이게 네 잘못이네, 내 잘못이네. 그래서 더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안에 있는 또 심리학적으로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뭔가 이렇게 저희들이 그냥 무심코 지나가지 말고 이런 그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사인, 남모르는 이런 그 속에 숨어 있는 것들을 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뭐 삶이 정상 같지만 저는 죽음을 너무 보니까 살아있는 게 비정상인 거예요. 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그 많은 사고와 그 많은 힘든, 그 많은 어려운 것들이 있고 그 많은 위험들이 깔려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살 수 있을까? 살아 있을까? 내가 오늘 KTX 타고 왔는데 KTX가 부딪히지 않고 도착한다는 것이 그런 것들을 보면 삶이
오히려 신기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야. 제가 그런 말을 즐겼어요. 누군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정류장에 서 있던 시내버스를 순식간에 덮친 5층짜리 건물. 미처 피할 새도 없이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이 건물이 붕괴되기 바로 일보 직전일 수도 있어요. 나사 하나가 버티고 있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드러나지 않으니까 안전한 걸로 생각하는 거죠, 실은. 근데 살아있는 걸 너무 당연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린 안전하다고 착각 속에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은 어차피 맞닥뜨릴 수 있는 거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었던 죽음들, 예방할 수 있는 죽음들, 이것들에 대해서 의사로서 그래서 미리 작은 사건을 놓고 경고 사인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죽음을 허투루 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 죽음에서 분명히 교훈이 있습니다. 화면 속 진실을 포착하는 법영상 분석 전문가 황민구 씨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은 사실 이제 영상 영상 분석과 분석 예, 주로 하세요. 첫 번째 발가락 사이에 간격을 보시면은 우측에 발자국은 약간 튀어나와 있어요. 돌출되어 있고 간격이 차이가 나는 게 확인이 돼요. 이 발가락 끝 부분하고 끝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만큼 차이가 있어요. 두 개의 발자국은 서로 상이한 발자국일 가능성이 높다. 백 씨에게 어떤 순서로 충격이 가해졌는지 좀 더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넘어지는 모습도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일단 손이 먼저 맞았고요. 이때는 이제 머리 중앙부를 맞고 이제 등 쪽을 맞으면서 쏘니까 머리하고 어깨 맞고 손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평면상과 열화상 카메라의 그 위치 구획들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 패턴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이 4번 평형수에 이제 물이 안 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공식 뭐 이렇게 호칭을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편하신 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석관이라고 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뭐 전문가라고 불러도 되고요. 아, 예, 예, 예. 아. 네. 아, 그럼 황민구 전문가. 그럼 전문가라고 부를게요. 예, 예. 여기 전문가로 써져 있네요. 그러면 명함에는 뭐라고 써 있으세요? 연구소장이라고 되어 있고요. 박사라고도 되어 있고. 네. 아, 그럼 소장님으로 할게요, 소장님. 예, 예, 소장. 법영상 분석이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 지금 여기 앞에도 카메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 오면서도 저도 한 수백 번 CCTV나 블랙박스 촬영이 됐거든요. 네네. 근데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항상 처음부터 봐야 되는 게 CCTV 또는 블랙박스 영상이에요. 아, 요즘 뭐. 예, 네, 사건의 필수죠. 진실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요. 다만 이제 거기에 담겨 있는 진실들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전문가, 저 같은 전문가가 화질 개선을 한다든지, 뭐 위변조 분석을 한다든지, 뭐 3차원으로 재구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증거를 더 증거답게 만들어주는 일. 그게 제가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보면 이제 영화 속에서 막 그런 거 아닙니까? 막 흐릿해. 네. 막 저기 멀리야. 근데 그거를 막 이거를 한 4번을 한 쑥 이렇게 하면 얼굴 그치, 나오잖아요. 그치. 이거 띠디디디 뭐 하는 네, 뭐, 예,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영상 처리에서 화질 개선이라고 하는데요. 보이지 않는 진실들을 찾아내는 거죠. 언제부터 이 일을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대학원 때 박사학위를 이쪽으로 받았고요. 실제로 감정 업무로 진행한 거는 거의 7년에서 8년 정도 됐습니다. 아, 아니 원래 전공이 이쪽 영상 쪽이셨던? 아니면 전공은 원래 건축이었고요. 예. 뭐 건축학개론 보면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예. 그때 저도 이제 사진을 좀 많이 찍고 다녔어요. 예, 근데요. 사진을 찍다 보니까 사진 속에 있는 그 내용들을 분석하는 것들이 굉장히 재밌어가지고 이걸 대학원으로 와서 이 영상 분석 쪽으로 더 심도 있게 공부한 거예요. 맨바닥에 헤딩하듯이 그냥 무조건 계속 봤어요. 이거에 대한 학문이 없었어요, 국내에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해외에 있는 미국 법과학회라든지 호주 법과학회라든지 뭐 국제법과학회 이런 데서 나오는 논문들밖에 없었어요. 또 다 원서고 막 영어로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내거화 시키는 시간이 굉장히 박사 한 5년 한 동안 그것만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조작 위변조 같은 것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조작을 어떻게 하면 검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실험을 해봤더니 검출이 되더라고요. 그걸 이제 확장을 시킨 거죠. 그거 논문을 내니까 또 해외에서도 논문을 또 통과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특허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차곡차곡 쌓여서 어느 순간 제가 된 것 같아요. 사진 화질이 좀 제가 잘 안 넘기는데 이거 좀 좋게도 바꿀 수가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부탁해야겠다. 뭐 부탁할 게 있어요? 제가
제가 이게 그립톡이 있잖아요, 이거.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그립톡에 있는 또 다른 사진이 하나 있는데 이걸로 좀 그립톡을 좀 대량으로 제작을 해야 되는데 사진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그립톡을 예? 왜 이렇게 그립톡하고 화질이 안 좋아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었는데 그럼 한번 이제 보통 오는 건 이런 거보다도 이제 사건이 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조셉, 사건화 되시면 또 이게 사건이에요 지금 우리 미제 사건입니다. 그거는 요즘 그 복원해주는 사진관이 되게 많아요. 예. 아니 지금까지 이게 사진이나 영상 분석은 몇 건 정도? 1000여 건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예. 아 주로 이제 어떤 분들이 좀 의뢰를 하시나요? 일단 법원에서 오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수사기관에서 오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위변조 분석이라든지 또 동일인 분석이라든지 간단한 사건들도 이 사건화 될 수 있는 것들이면 모든 걸 다 받고 있어요. 최초에 그 감정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있는 건 다 분석을 하는 거예요. 찾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사건 기록들도 다 저한테 주시면은 사건 기록이 제대로 분석이 됐는지, 영상하고 매칭이 되는지,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진술하고 CCTV하고 어느 부분이 일치하고 부합하는지 뭐 이런 것들도 다 봐야 돼요. 근데 요즘 이제 그 걸음걸이까지도 분석이 되더라고요. 네, 법보행이라고 해서요. 네. 사람마다 걷는 패턴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걸음걸이를 캐치를 해서 예. 그러니까 걷는 보폭이라든지 네. 자세라든지 길이라든지 너비 자체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신발을 이렇게 뒤집어서 보게 되면은 닿는 부위도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예, 그 파이는 부위도 다 달라요. 그런 것들이 이제 걷는 자세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아. 처음 걸었을 때, 두 번 걸었을 때,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걷잖아요. 그럼 이거를 3천을 이렇게 빼서 보면은 이 사람이 걷는 폭이 일단 일자걸음은 아니고 일직선 말고 발꿈치 뒤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걷죠. 팔자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걷는데 그런 패턴 또 아니고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CCTV에는 그런 게 고스란히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가는 용의자라도 그런 법보행을 통해서 동일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는 기법들도 그거를 있어요. 법보행이라고 하는군요. 아니 그 저 키까지는 그 분석이 되죠. 네. 그 주변에 있는 진물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카메라로 찍으면은 장면이 2차원이지만 이걸 3차원으로 보고하는 기술이 있어요. 소실점, 소실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3차원을 복원하게 되면은 그 현장이 3차원 공간으로 나옵니다. 실제로 재생을 시켜보게 되면은 이렇게 현장을 3차원으로 빼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지로. 그 사람이 어떻게 서 있었다. 신장 길이가 몇이었는데 이 공간에 지나갈 수 있었다. 문을 열 수 있는 정도 공간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들어와요. 신장 길이라든지 나오는군요. 걷는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분석이 가능하죠. 아니 그 좀 의뢰받았던 사건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사건이 좀 있습니까? 예전에 그 2014년도인가 그때 강서구 방화동 청부살해 사건이라고 있어요. 이게 언뜻 뭐 이렇게 기억이 날 듯한데 어떤 사건이죠? 영화 황해하고 비슷하게 네. 사업자와 사업자 간에 분쟁이 있었는데 한 사업자가 조선족을 시켜서 네. 청부살해한 사건이 있었고 예.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그때 한창 이슈화 됐던 게 있었어요. 네네. 중국 동포에게 살해를 청부한 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황해. 네 한국 가 사람 하나 죽이고 가. 이 영화를 쏙 빼닮은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지난 3월 서울 강서구의 한 도로에서 건설업체 사장이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7개월 만에 범인이 붙잡혔는데 CCTV에 찍힌 용의자의 독특한 발걸음이 단서가 됐습니다. 범인이 CCTV에 다 찍혀 있거든요. 다만 이 조선족이기 때문에 좀 특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 CCTV를 이제 다 수거해서 하고 경찰에서 저한테 의뢰를 맡겼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화질 개선시키고 여러 가지 영상 처리를 했더니 그 사람의 특징적인 점들이 여러 개가 이제 검출이 됐어요. 뭐가 나왔습니까? 왼쪽에 있는 사람이 실제 범인입니다. 범인이고요. CCTV에 찍혔는데 화질 상태가 굉장히 열악했어요. 화질 개선을 시켜서 복원을 하게 되면 우측과 같이 나오고요. 실제로 수사 대상 이미지가 유사한 지역을 걸어가는 장면이 식별이 됐어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의 동일인지 봐달라고 하는 게 핵심 사항이었어요. 실제로 이제 A, B, C와 같은 얼굴에 있는 윤곽선과 광대뼈의 위치 뭐 이런 것들을 계측한 후에 이 수사 대상자 이미지하고 중첩을 시켜봤어요. 그 체형 이런 것도 다 봤고요. 그래서 비교해 본 거가 거의 일치도가 거의 굉장히 높았어요. A, B, C 이 패턴이 동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결과가 나왔었고요. 특히 이 사람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탈모가 있습니다. 탈모 여기. 이게 화질 개선시키니까 나오더라고요. 머리에 흰색 탈모.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 듬성듬성하게 여기 이렇게 여기 보시죠? 이 탈모가 식별이 됐어요. 그 신장 길이라든지
또 이 사람이 걷는 보폭이라든지 법보행. 아까 이거 법보행 얘기하신 거. 그거랑 얼굴의 윤곽선의 특징.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대상 인물을 수비한 인물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일치를 했어요. 범인을 잡았군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시인을 했고요, 본인은. 그래서 이제 지금 형을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완전 범죄는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엔 CCTV가 있기 때문에요. 거의 다 잡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범인을 검거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진짜 기분 좋으실 것 네, 같아요. 그 경찰분들도 직접 전화 오세요. 고맙다고 하시고 감사장도 감사장도 주시고 돈은 이제 거의 안 주시고 이제 감사장을 주시고 이제 감사장을 주시고 또 이제 해결했다는 거만 가지고도 기분이 좋긴 좋아요. 근데 거기 플러스 알파가 있으면 좋긴 한데 이제 뭐 없으면 뭐 없는 대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소장님의 그 말투에는 늘상 좀 그 아쉬움이 묻어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다 있죠. 혹시 분석했던 미제 사건 중 기억에 남는 사건이 좀 있을까요? 화질 개선과 관련된 사건이었는데요. 2003년 그 영주 택시 운전기사 살인 사건이라고 있어요. 그게 유일하게 남아 있는 그 용의자의 사진이 고속도로의 그 순찰 카메라, 방공용 카메라에 찍힌 거. 그게 화질 상태가 매우 안 좋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연구했던 분야들 보게 되니까 인공지능 또는 AI를 이용한 화질 개선 기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적용시켜 보니까 어느 정도 인물에 대한 윤곽선이라든지 형체 또는 뭐 차기 상태 뭐 이런 것들이 검출이 됐어요. 그래서 약간 지금 보더라도 얼굴이 너비가 약간 두꺼운 정도의 인물이잖아요. 얄쌍하지 않고 뭐 그런 정도. 그리고 약간 입술이라든지 또 전체적인 볼륨감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죠. 아니 그 좀 앞으로 기술이 더 발달을 하게 되면은 이게 조금 명확해져 가지고 이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2G폰, 3G폰 썼던 것도 생각해 보면은 10년, 20년 전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네네. 스마트폰 지금 급속도로 발전한 것처럼 이 영상 분석 기술도 지금 굉장히 빨리 발전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인공지능까지 들어갔고 이제 차후에 제가 아니더라도 저 후배들이라든지 연구자들이 열심히 기술 개발을 한다면은 제가 분석한 거 외에 뭐 얼굴에 있는 뭐 상흔이라든지 뭐 있다면은 뭐 다른 뭐 것들을 더 찾아낼 수가 있겠죠. 뭔가 그 사람을 확실하게 특정 지을 수 있는 뭔가를 잡아낼 수 있다. 안 받는 사건들, 의뢰를 했지만 그런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귀신이 보인다, 뭐 유령이 보인다, 영상 속에 UFO가 찍혀 있다. 이런 것들은 제가 귀신을 본 적도 없고 UFO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샘플링이 없어서 이걸 어떻게 뭐 분석해 줄 수가 없어요. 사건도 아니고 귀신이잖아요. 수도. 근데 영상 속에 뭐 UFO인지 아닌지 확인해 주실 수는 있잖아요. 예,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제 말을 잘 안 믿어요. UFO라고 확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정답이 정해져 있는 분석을 해서 얘기를 해도 귀신, 이게 사고 원인이라고 귀신용이 뭐 이렇게 그냥 박스고요. 이거 배전환 같은 거고 옆에 환풍구 같은 게 뭐 동그랗게 하나 뚫려져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착시 때문에 사람 머리 상체로 보이는 거죠. 사람이 있어. 얘기했어요. 나무라고. 나무가 이어져서 이렇게 끝에까지 나온 거라고. 나무. 그러니까 안 믿으세요? 네, 이거 뭐 확실히 귀신이고 확실히 유령이고 UFO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면 그냥 사이비 소리를 들어요. 그냥 사자 소리를 들어요. 당신이 분석을 잘못한 거다? 와도 대화가 일단 통하지는 않아요. 일단은 뭐 본인 지금 스스로가 벌써 말투에 거리감이 많이 느껴져. 대화가 안 돼요. 귀신이 찍혔다. 이것도 대화가 좀 안 됩니까? 그분은 계속 그 자리에서 그 같은 귀신이 나온다고 하는데 CCTV에서 보게 되면 그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미거든요. 이제 렌즈 앞에 이렇게 붙여져 있는 거미들이 있어요. 저기 거미줄 치고 다 찍어서 보내 다 발라. 그럴 일이 없다면서 계속 이제 저를 이제 굉장히 안 좋게 보시죠. 누가 봐도 이렇게 내 주변 동네 주민들이 다 봐도 귀신이라고 하는데 너는 왜 귀신이라고 얘기를 안 하냐. 그래서 저는 물어봐요. 그럼 이거 분석해서 귀신이라고 하면 이거 어디다 쓰려고 하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이라고 하시니까. 뭔가 전문가한테도 인정을 받아야 이게 전문가한테도 인정을 받아야 이게 그러니까 뭐 어디 쓰려는 건 아니고 그냥 내 만족이다. 내가 마음이 좀 편하고 싶어서. 당신이 좀 얘기를 해달라. 그리고 이제 뭐 감정병 얘기하면 그때서 이제 또 이걸 뭘 돈을 또 받냐. 사건도 아닌데 또 이렇게 얘기하지. 제가 공부해서 이런 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그런 분들은 거의 잘 안 받아. 아 그래서 안 받으시는구나. 그러니까 오늘의 계기로 그래서. 좀 정확하게 좀 구분을 지어야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유가 있으시구나. 굉장히 피곤합니다. 아, 그리고 예전 사진 복원 안 되고 예전 사진은 복원이 되는데요. 이제 사건화 되시면 사건이 돼야 되죠. 어디 뭐 법원을 가신다든지 형사 입건이 되신다든지. 아이 그거 참 그 사진 복원하는 데가 있다니까. 아, 그럼 그런 거는 다 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사진만 딱 보면 이거 조작했다, 뭐 늘렸다, 요거 약간 조금 사진에 거짓이 있다. 그래, 그럼 가능합니다. 아 가능합니까? 그쪽으로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요. 웬만해서는 이제 사진 조작을 하게 되면은 다 검출이 가능해요. 기억에 남는 의뢰인이 또 있습니까? 기억에 남는 의뢰인이? 간혹가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영상에서 일어난 일들이 거의 대부분 거의 진실되게 찍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영상이 조작되는지 안 되는지도 사전에 다 분석을 하거든요. 근데 영상 속에 있는 게 내가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뭐야? 그게 대역이다. 나는 저런 사실을 한 적이 없다. 누군가가 나를 음해하기 위해서 분장을 해서 저런 행동을 했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야, 그러니까 진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구나. 그러니까 이 영상 자체를 의심을 하는 거죠. 당신 여기 찍혔잖아요. 저 아닌데요? 네 아닌데요? 모니터를 같이 보거든요. 네. 이거 선생님 아니세요? 그럼 아니라고 얘기해요. 아 옆에 있는데요. 이렇게 울상을 지으시면서 난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봐도 저거는 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당황스럽죠. 와, 진짜 뭐 뻔뻔함이. 아 근데 웃음 나오실 것 같은데. 그냥 웃음 밑에서 손을 좀 부들부들 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야. 대부분은 그런 일은 없고요. 아, 말이 안 되죠. 예. 어떤 분은 저한테 광화문 가서 1인 시위를 한다고 하신 분도 계세요. 피켓 들고서. 저 피켓을 저희 연구소 이름을 단대요. 예. 좀 더 크게 좀 달아달라고 힘도 좀 되게 그렇게 얘기한 경우도 있어요. 이제는 웃으면서 넘겨요. 뭐 싸울 일도 좀 되게 크게 좀 해달라고. 사건 내용하고 좀 정확히 써가지고 아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화가 나요. 진짜 그건 그러네요. 분명히 주먹으로 때렸는데 이건 때린 게 아니고 파리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우, 진짜 최악이다, 최악이다. 분명히 여자의 그 중요한 부위를 만졌는데 나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팔이 뚝뚝이서 만진 거다. 정말. 보면서도 황당하죠. 분명히 뒤로 따라다니는 것도 다 보이고 분명히 아니 그렇게 했는데도 거짓말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죠. 저를 이용해서 간혹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 그래요? 하고선 분석 보고서를 써줘요. 때렸다라고 써줘요. 접촉이 됐다. 이렇게 정확하게 써주시는 네. 거예요. 정확하게 써주면은 이제 그때부터 또 1인 시위 한다 그러고 전화 오고 막 그런 친구도 있어요. 왜냐면 그건 너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거든요. 영상은. 아니 자기가 한 짓을 자기가 보고도 아니라 그러면 그거 어쩌자는 겁니까? 그렇죠. 일을 하시면서 또 좀 스트레스도 많으시는 소장님도. 그렇죠. 저를 이제 악용해 먹으려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거 알면서 본인이 이제 이걸 빠져나기 위한 수단으로 영상을 반대로 해석을 해서 재판에서 이기게끔 해달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보면은 뭐 백지수표 두고 가신 분들도 계시고, 진짜요? 네, 뭐 얼마나 들 테니까 이렇게 좀 자기 쪽 유리하게 해석을 해달라 뭐 이런 분들 계세요. 근데 그런 건 저는 듣질 않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의뢰하시는 거를 듣게 되면은 제가 굉장히 후회감이 많이 들어요. 네, 이러려고. 네, 그럴 때가 굉장히 좀 힘드네요. 아 그랬군요. 배운 지식을 가지고 뭔가 도와주고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계속 돈 받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 완전히 그냥 사기꾼이지 내가 무슨 박사고 무슨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교수고 뭐 이러냐고. 어머니가 또 강화해서 펜션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도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돈 벌 거면은 펜션에 와서 바베큐 수시나 나르라고. 그게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그래서 그분한테 그런 얘기 하니까 그냥 가시더라고. 알겠다. 네.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제가 제일 답답해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1심 갔다 2심까지 갔는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증거 영상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1심 때, 2심 때 영상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그분들은 제가 무료로 해드리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분들. 본인이 분석한 일이 그 어떤 한 분에게는 어마어마한 그렇죠. 이게 진짜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또 바뀌고 또 다른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맞아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네. 하셔야죠. 예. 제 그 결과를 가지고 이게 증거로 채택이 되면 한쪽이 지는 게임이기 때문에 가장 공정성을 그래서 유지를 해야겠죠. 그래서 항상 고지해요. 본인한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다.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감정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냥 보이는 걸 보이는 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보이는 걸 보이는 대로. 그거를 재판 가서 나는 내가 보이는 만큼 얘기해주면 되는 거.
그게 저한테는 그게 정의예요. 딱 봤을 때 이 사람 진짜 아닌데 재판 과정에서 이거 영상 하나도 사용 못하고 안 보인다고 사각지역이어서 뭐 안 보이니까 유력한 증거인데도 못 쓰고 있고 제가 참여를 하게 되면 이걸 바꿀 수 있으면 제가 참여를 해서 현장 가서 시뮬레이션도 하고 모델링도 하고 화질 개선도 하고 해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가 맞다 이런 것도 증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계속 해주는 거예요.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보이는 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들 말하면 되는데 다들 보이는데도 못 봤다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다 이렇게 입 다물고 있으면은 그게 사건이 내가 될 수도 있고 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어느 순간 느꼈거든요. 영상을 보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아닌 건 아니다고 얘기를 해야겠다. 직접 좀 해주시죠. 예, 구본진 변호사입니다. 지금 글씨를 수집하고 글씨를 연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필적학자라는 게 이게 뭔지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필적학이라는 게 17세기 중반, 17세기 초에 이제 이태리에서 처음 시작이 되는데 글씨의 크기, 모양, 간격, 여백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다 관찰을 해서 사람의 내면을 알아내는 거죠. 세계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보통 글씨를 보면은 이분 성격이 어떻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뭐 하긴 하지만 이외에 다른 것도 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글씨를 보면 일단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뭐 외향성이 어떤지, 뭐 우울증이 있는지도 알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보입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히틀러 같은 사람들은 그 글씨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내려가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보통 우울증에 걸려 있었고 나중에 뭐 자살을 하든지 이런 경향이 있죠. 글씨가 점점 뭐 우상향, 이게 우하향,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여러 정신 상태도 알 수 있고 알코올 중독이 걸리거나 그래도 글씨가 변하기 때문에 알 수 있고요. 와. 많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수에토니우스가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글씨를 보고 글씨랑 사람이 너무 닮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계속 굉장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누구? 로마의 황제. 누가 그랬다고요? 그 얘기를 수에토니우스라고. 수에토. 필적 분석은 필적 감정하고 또 좀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필적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2개 이상의 글씨를 가지고 동일인의 것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그렇죠,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약서에 있는 서명이 이 사람께 맞는지, 딴 사람이 위조한 것인지를 따지는 것이고, 저는 복수가 아닌 한 개를 가지고도 하는데 그거를 보고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떤지를 찾는 걸 하죠. 그게 분석이구나.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탄저근 테러 때 이제 5명이 죽었거든요. FBI가 그 편지를 가지고 어떤 사람인지를 분석하기 시작했죠. 글자 간격이 너무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게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혼자 있기를 좋아한다 이런 걸 했고 글씨가 반듯반듯해요. 그래서 이제 과학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글씨 수준을 보면 어린 사람은 아니고 성인이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한 거죠. 그 용의 선상에 있는 사람 중에 브루스 아이빈스 박사가 그런 사람이어서 그 사람을 수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자살해버렸습니다. 범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필적학을 공부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제가 글씨 수집을 한 게 2000년부터고요. 몇 년 뒤부터 있으니까 한 15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꽤 하셨네요. 예, 제가 검사를 21년 했는데 강력부 검사를 했거든요. 아, 진짜요? 예, 강력부 검사를 했는데 이제 강력부가 주로 하는 게 살인, 마약, 조직폭력 이 3가지를 해요. 자필 진술서를 받는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필 진술서를 받는데 정말 평소에 볼 수 없는 이상한 글씨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글씨가 범죄랑 관련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게 왜 다를까? 이게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 걸까를 고민하다가 외국에 보니까 그거를 분석하는 학문이 있는 거예요, 책들이. 그래서 그 책들을 구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변호사님은 이게 잡이 2개시네요. 필적학자와 변호사. 투잡 아닙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직업이라 그러면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필적학자로 수입이 별로 없거든요. 없어요? 네, 뭐 수입이 거의 없죠. 아니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그런 거 많이 들어오잖아요. 필적. 그거 근데 다 무료로 하기 때문에. 예. 그거 무료예요? 예. 다 그냥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게 뭔가 수익 창출이 돼야. 근데 수익은 이제 변호사로 하고.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이드 잡인데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제가 일이라. 좋아서 하는. 강력 범죄자들의 글씨가 일반인들과 좀 다르다는 게 이게 좀 놀라운데요. 강력 범죄자들의 글씨는 어떤 또 특징들이 좀 있습니까? 예, 이게 지금 그 영화 아메리칸 갱스터라고 네네. 개봉도 됐죠. 그 영화의 주인공인데 이게 프랭크 루커스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마약 왕으로 불린 사람인데. 로이 드메오라고 하는 로이 드메오요? 예, 이쪽에 유명한 마피아 사람인데요. 사업도 했으니까 사업할 때 발행한 책이죠. 김대두라고 하는 그러니까 75년도에 17명을 죽였죠. 크게 한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남에게 피해 주는 걸 좋아해서 그러니까 행위 간격이 좁아서 다른 걸 침범한다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아주 좀 강한 힘이 느껴지죠. 이게 피랍이 강한 건데 이런 특징이 있고 그리고 보시면 뭐 글씨 형태나 크기나 기울기나 이런 것들이 불규칙하죠. 그래서 충동적이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정도가 큰 특징이고요. 이게 이런 의문이 또 듭니다. 범죄자의 글씨를 보고 범죄자의 글씨라고 하시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예. 결론 나온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냐 예. 그런 말을 많이 듣죠. 근데 지난번에 무슨 뭐 프로그램 나와서 제가 그때 그 3명의 글씨를 보여주면서 이 중에 범죄자를 이 중에 어떤 사람이냐라고 해서 제가 그 중에 하나는 그 연쇄살인범의 글씨고 하나는 일반 잡범의 글씨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걸 맞추셨어요. 예, 그 잡범의 글씨가 신창원 씨 글씨였고 연쇄살인범 글씨가 김대두의 글씨였습니다. 그때 처음 봤거든요, 그 글씨들을. 예. 근데 이제 약간 소름 돋네. 예, 실제로 이건 또 이분이 어디서 구하셨어요? 이런 거 팝니다. 이베이에서. 아니 뭐라고 검색을 하시면 마피아 치면 예, 나옵니다. 뭐 마피아 뭐 핸드라이팅 또는 뭐 마피아 핸드라이팅. 뭐 사인드 뭐 이렇게 치면 나오거든요. 야. 예. 글씨가 뇌의 흔적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비렐름 프라이어라는 독일 학자가 한 얘기인데 글씨를 쓸 때 뇌가 주는 메시지가 손을 통해 전달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필적 학자들은 뇌에 의한 거라는 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입에 물고 쓰거나 발가락 연필을 끼거나 이래서 글씨를 쓰는데 특징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글씨는 뇌의 흔적인 거죠. 실제로 글씨를 쓰면 뇌의 어느 부분이 계속 자극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가로선이 긴 건 인내력의 표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 인내심이 긴 사람들의 글씨를 모아서 보면 그렇거든요.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독립운동가 분들과 이 친일파의 글씨 어떻게 좀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인데요. 예. 이게 우선 이상희라고 이분은 그 이상용이라고 보통 부르죠. 예. 안동의 임청각 주인이죠. 예. 집안에서 11명이 독립훈장을 받았거든요. 야, 근데 이게 한눈에 보기에도 너무 뭔가. 글씨가 정갈하고
한눈에 이렇게 싹 들어오네요. 예, 그 이상용 선생님 글씨는 작거든요. 작으면 보수적이다, 사람이 알차다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행의 간격이 넓습니다. 그걸 보면 조심스럽다, 남에게 피해 주는 걸 정말 싫어한다. 그리고 각에 모서리가 많이 져 있죠. 신중하다 이런 뜻이고요. 네모 반듯한 걸 보면 의지가 강하다. 속도가 좀 느린 걸 보면 일을 완벽하게 하려고 한다 이런 특징이 있는 거죠. 이 집안의 글씨가 제가 4점이 있는데 그 이상용의 동생, 아들, 손자 글씨가 거의 똑같습니다. 오른쪽은 이완용. 아, 요게 이완용의 그림입니까? 예, 예. 우선 글씨가 크고 그러면 이제 과시욕이 강하고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한다. 행 간격도 좀 좁고요. 글씨가 서로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남에게 피해 주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 그리고 약간 글씨를 고쳐 쓴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정직하지 못하다, 거짓말을 한다. 그리고 이제 규칙성이 많이 떨어지는데 이제 행동이 예측이 안 된다, 행동이 일관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속도가 빠르다, 그러니까 판단이 빠르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잘한다. 어, 20년간 조폭 잡는 형사에서 중대사건 책임수사관이 된 정희석 경감님이십니다. 어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예. 형사님이셨군요. 형사님이시구나. 네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책임수사관 정희석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책임수사관이 정확히 뭔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게 올해 이제 경찰의 수사 구조 개혁 일환으로요. 경찰 수사관들의 그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경찰 수사관 중에 최상급 수사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요게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드리자면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이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아니 형사님이 그 형사 분야로 뽑힌 59명 가운데 수석을 하셨다고요? 예, 이번에 2,000명 정도 시험 봐가지고요. 이게 90명 선발됐고 형사 분야에서는 59명 선발했는데 그중에 수석 합격했습니다. 이야, 축하드립니다. 기분 좋으셨겠어요. 예, 태어나서 1등은 처음 해본 것 같습니다. 아니 경찰이 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경찰은 99년도부터 했으니까요. 22년 정도 했고 그중에 강력 형사로는 15년 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네네네. 서울에 그러면 올라오신 지가 이게 한 얼마나 되신 건지? 서울로 뭐 범인 잡으러 자주 오고 있습니다. 아, 범인 잡으러는? 네, 자주 있었고요. 특히 이제 기억 남는 건 2018년도 11월 달에
서울 경기 지역 조폭들이 광주에 이렇게 원정 보복을 왔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 사건 담당하면서 도망간 범인들 잡으려고 서울 경기 지역에 자주 왔었습니다. 광주에서 보복전을 벌였던 조직 폭력배들이 경찰의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남성을 향해 조폭들은 바닥에 침까지 뱉으며 위협합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12명의 조폭을 붙잡는 데 이어 모두 7개파 35명을 일망타진했습니다. 기세등등했던 조폭들이 공권력 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진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 광주 조폭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평소 친분이 있던 인천하고 이게 서울 지역 이 조폭들이 내려와가지고 결혼식에 참석하러 내려왔었는데 그 전날 술을 마시다가 이렇게 서로 시비가 된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 광주 애들이 좀 홈그라운드기도 하고 이 쪽수도 많기 때문에 이겼죠. 때리니까 이제 맞은 애들이 서울 인천 애들이 자기 조직 애들을 새벽에 불러내린 겁니다. 인천하고 서울에서 한 30명이 새벽에 집결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요. 현장에서 대부분 검거했는데 일부 도망간 범인들을 잡으려고 서울에 오신 거예요? 예, 서울 자주 왔어요. 그걸 또 잡았습니까? 예, 전원 49일 만에 35명 전원 잡아서 구속했던 사건인데요. 한 명만 끝까지 안 잡힌 애가 있었어요. 네네네. 예, 걔를 잡으려고 아마 제 기억에는 가장 오랫동안 이렇게 잠복해본 기억인 것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11박 12일 동안 우리 잡을 때까지 안 내려온다 하고 짐 싸가지고 서울 올라와가지고. 짐은 뭐 싸셨습니까? 이렇게 뭐 기루질 줄 모르고 가셨을 거 아니에요? 뭐 속옷 6벌 챙겨갔거든요. 직원들은 뭐 5벌 챙겨온 직원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 한 5박 정도나 6박 정도. 그러니까 일주일 안에는 끝내고 간다. 팬티 개수로 몇 박 며칠인지가 대충 나오네요. 보통 아무리 이렇게 길어져도 우리가 일주일 정도 하면 사람이 좀 지치고 이게 가족도 있기 때문에 내려갔다가 다시 좀 며칠 쉬었다 올라오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안 된다, 이거 잡을 때까지 내려가면 안 된다. 이 팬티 양말 다 떨어졌는데도 내려가지 않고 했었습니다. 그럼 계속 빨아서 그냥 있으셨던 건가요? 이제 그게 모텔에서 이렇게 저녁에 빨고 아침에 이렇게 드라이기 같은 걸로 말려가지고 잘 때는 이렇게 노팬티로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잘 때는 또 그렇게 노팬티가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자들끼리니까. 네, 뭐 그거는 뭐. 아, 같이요? 혼자 계신다면? 같이. 아니 출입인 같은 거 반바지.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근데 덜미를 잡았습니까? 네, 그게 1월 12일 날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 날인데 새벽 2시였습니다. 집에 있던 애가 이렇게 혼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여기 따라가 봤더니 순대국밥집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걔를 딱 만나더라고요. 저희가 진짜 걔 기다리면서 그 전년도부터 고생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잡히면 진짜 이 새끼 확 이렇게 이런 생각으로 딱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근데 막상 만나니까 그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나와신 게. 반갑고 이게 정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 같은. 정말 너무 보고 싶었다 친구야. 하면서 드디어 여기 있었구나. 진짜 너무 보고 싶었어. 반갑다 할 정도로 말이 나올 정도로. 근데 또 이렇게 계시니까 같이 올라왔던 형사님 같기도 하고. 든든합니다. 아니 범인을 구속하고 퇴근길에 먹는 술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형사들 사이에서 범인을 구속하고 나면 집에 안 들어가고 저희들은 이제 꼭 이렇게 술 한잔 하면서 이 사건을 복기해 보면서 이게 잘 됐고 이게 못 됐고 그때 우리 마시는 술을 우리는 구속주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범인을 구속시켜 놓고 마시는 술. 구속주. 그래서 이제 형사들 사이에서는 이제 구속주에 취하고 구속주 맛을 알면 평생 형사 그만 못 둔다. 아무리 힘들어도. 구속시키고 났을 때 우리 촬영 끝나고 마시는 것처럼. 그런 거죠. 그러신가요? 범죄자들을 항상 이렇게 이제 잡으러 다니시니까 이게 사실은 항상 위험에 좀 노출이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긴 한데요. 위험한 상황을 안 만드는 게 정말 베테랑 고수 형사라고 생각합니다. 뭐 영화나 이렇게 보면은 막 추격해서 이렇게 잡는다든지. 그렇죠. 아니 막 싸워서 이렇게 잡는다든지. 이런 건 조금 이렇게 이제 초보자 때 이야기고요. 고수들은 어떻게 잡?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기다리는 걸 더 하고 우리가 더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잡으면 좀 편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뭐 깡패들을 잡아야 된다. 그러면은 깡패들 숙소를 파악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숙소 앞에서 이렇게 딱 또 기다리고 있어요. 서너 명 딱 몰려 들어오면 여기서 이제 좀 초보자들은 딱 나가가지고 야 너희들 이리 와 이러면 그러겠죠. 그러면 도망간다거나
반항한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런 일을 아예 안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좀 더 기다려야 돼요. 더 기다리면 저희가 숙소로 들어가서 한 3시간 정도만 더 기다리면 이제 잠이 푹 들었을 때 막 들어가도 모를 때 그때 이렇게 조용히 들어가가지고 후레쉬 딱 붙여가지고 하나씩 깨우면 야 일어나봐 이러면은 먼저 일어나 내 먼저 수갑 딱딱 채워가지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편하게 잡아야지. 뭐 우상탕탕 할 필요 없어요. 네, 그건 편안하게 잡아야 됩니다. 이제 그들 쪽에도 형사님 너무 유명하시죠. 혹시나 뭐 그들 사이에서 불려지는 이름이 있다거나. 저도 뭘 나중에 좀 들었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걔들이 저를 정거장이라고 불렀다고. 왜요? 제가 한참 이렇게 이 광주에서 깡패들 교도소 많이 보낼 때 이 교도소 안에서 있으면 이제 자기들끼리 들어오면 이야기를 이제 자기들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야 너 어쩌다 들어왔냐 이러면은 정의석한테 잡혀서 들어왔어. 너는 나도 정의석한테 잡혀 들어왔어. 막 다 그러니까 한 깡패 선배 하나가 야 정의석이가 광주 교도소 오기 전에 들렸다 오는 정거장이냐? 정거장이 장주에 아니 그분도 누군지 모르게 표현을 잘하셨네. 아니 그 좀 뭐 지금까지 맡으신 사건도 굉장히 많겠지만 좀 잊지 못할 또 사건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형사 시작한 지 얼마 안 될 때 한 2년 정도나 됐을 때 이야기인데 5살짜리 이게 남자애가 이렇게 사망했다는 그 엄마의 신고가 있었어요. 현장 가보니까 이렇게 딱 단칸방에서 젊은 엄마가 5살짜리 남자애하고 3살짜리 딸을 이렇게 혼자 키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엄마 말에 의하면은 저녁에 식당 일을 갔다 와 보니까 애가 이 갈비뼈인 데가 아프다. 멍이 들어있고 침대에서 뛰어놀다가 이렇게 침대 모서리에 이렇게 부딪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밤이 늦었으니까 오늘은 자고 내일 아침에 병원 가자. 이렇게 하고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이렇게 사망해 있었다고 이렇게. 근데 그게 이런 사건이 수사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이미 사망해 버렸죠. 또 내부에서 집에서 있었던 일이고 기존의 증거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형사과 사무실에서 그 아무것도 모르는 3살짜리 그 여자 동생이 뛰어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안고 앞에 편의점 가가지고 과자 같은 걸 좀 사주고 이렇게 딱 걸어오는데 지금까지 아무 말 없던 그 3살짜리 애가 제 귀에 안고 있으니까 귀 옆에 바로 있었거든요. 귀에 대놓고 아빠가 때렸어요.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는 아빠가 없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하다 생각돼가지고 이제 동네 가가지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저 집에 아빠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최근에 엄마가 새로 동거를 시작한 남자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재조사하게 됐고 혹시 평소에 이렇게 맞는 걸 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돌아다니면서 다 이렇게 물어보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애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는 기관에 3번이나 이렇게 학대 의심으로 신고가 된 적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고자를 보니까 그 동네 이웃 아주머님이었어요. 그 아주머님이 애가 항상 멍이 들어있고 막 이렇게 이런 모습을 자주 보니까 애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어 옷을 벗겨가지고 상처까지 전부 다 찍어놓고 동영상으로 애야 너 이거 어떻게 다친 거냐 이렇게 물어보고 애가 그 아저씨가 때렸어요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직접 그 살아있을 때 담아놓으셨더라고요. 누군지 몰라도. 네, 그래서 이제 그 증거가 이제 있으니까 그 범인을 잡아가지고 구속했던 사건이 있거든요. 마치 그 억울하게 죽은 애가 그 동생을 통해서 저한테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한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그냥 묻힐 뻔한 사건을 평소 이웃 중에 누군가가 그걸 다 기록에 남겨놨다는 게 그분한테 너무 고맙고 그분도 자기 힘 닿는 데까지는 그 애를 좀 지키려고 했었다는 생각을 하니까 더 마음이 먹먹하고 근데 그래도 우리가 지키지 못했다는 게 또 미안하기도 하고. 네, 그 사건은요. 연쇄 강도 강간범 이런 걸 한참 또 그게 사회적인 이슈가 좀 된 적이 있죠. 맞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런 사건들이나 범인이 아주 많았습니다. 각 지역마다 막 있을 정도로 그런 사건이 이렇게 획기적으로 이렇게 없어지게 된 이유가 2010년도에 이렇게 DNA법이라는 게 통과를 했거든요. 그게 어떤 법이냐면은 강력 범죄자들의 DNA를 채취를 해가지고 이걸 미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대조를 해서 범인을 특정하는 이런 법안이 통과돼가지고
범죄자 DNA를 보관할 수 있는 법률이 그 당시에 국회를 통과를 했죠. 아 그럼 그 전까지는 그런 DNA를 보관하는 게 이게 없었던 거예요? 저희는 현장 것만 보관하고 있어서 범죄를 잡아도 범인이 누군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근데 특정 11개 조항에 해당되는 그 범인의 것일 경우에는 현장에서 찾으면 바로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된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우리 관내에서도 13년 전에 발생한 이제 강도관과 미제 사건이 있었는데 최근에 출소했던 어떤 다른 강력범죄자가 이 DNA가 그 사건 현장의 DNA 일치한다, 범인이다. 이런 감정서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 사건을 접수해가지고 출소한 범인을 다시 잡아서 구속해서 교도소 보낸 일이 있죠. 근데 거기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경찰은 이렇게 범인을 잡으면 피해자한테 이렇게 범인이 잡혔다고 이렇게 알려주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걸 알려주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한테는 좀 잊고 싶은 과거일 것 같고 다시 내가 이야기를 꺼내면 또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은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게 성폭력 상담소를 찾아가가지고 선생님한테 상담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이런 상황인데 제가 알려줘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선생님은 너무나 당연하게 이거 너무 당연히 알려줘야 됩니다. 이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어디 경찰서 강력팀의 누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사건을 이야기하려는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되나 싶어서 머뭇머뭇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그 피해자가 혹시 잡혔어요? 이렇게 13년이나 됐고 내가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제 경찰서 이름만 듣고 혹시 잡혔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잡혔습니다. 잡혀서 교도소 갔고요. 이렇게 너무 늦게 잡아서 죄송합니다. 이랬더니 그때부터 그 피해자가 막 울면서 정말 이 전화를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한참 울었고요. 그날 저녁에 그 피해자 아버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저를요. 그래서 지금 제 손 잡고 형사님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얘를 키우면서 그때 지켜주지 못했다는 좀 미안함 때문에 얘 얼굴을 똑바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